자, 오늘은 건축의 기본 제한사항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건축 제한사항 많지, 그지? 네. 근데 네가 다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거, 네가 건축을 하기 전에 건축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는 제한사항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 자, 우선 건축 제한사항은 크게 6개. 네. 도로,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이제 좀 익숙하지? 네.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 조경, 일조, 주차. 6가지를 기본 제한사항이라고 해. 자, 우선 도로부터 보자. 자, 이런 4m 도로에 선내, 은서, 은지 땅이 이렇게 3개가 있어. 네. 각각 도로에 선내는 6m 접해 있고 네. 은서 땅은 1.9m, 은지 땅은 10m가 접혀져 있는데 이 중에서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 있어. 어느 땅일까? 1.9m짜리 은사땅? 어떻게 알았니? 제일 작은 걸로 찍었어요. 맞아. 자, 1.9m를 접하고 있는 은서 땅은 건축을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가 없느냐면 건축법 제44조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 4m 이상에 접해야 된다. 여기서 4m 이상은 폭이야. 폭 4m 도로에 땅이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럼 저기가 1.9가 아니라 2m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1.9면 2m가 되는 거야. 자, 이런 땅을 맹지라고 해. 맹지. 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 자, 만약에 네가 이런 땅을 샀으면 네. 쓸 수가 없는 거야. 건축이 안 돼. 가치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거지. 땅으로서는. 만약에 여기다 건축을 하려면 선내 땅하고 같이 건축을 하거나 은지권 합치거나. 그렇지. 은지 땅이랑 합치거나.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안 되겠네. 이 상황에서는 단독으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 좀 큰 게 들어가. 네. 큰 게 들어가면 도로가 2m만 접해도 될까? 안 되지 않을까요? 그치? 안 돼. 왜냐하면은 여기서 2m를 확보를 하라고 한 이유는 이 도로로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이 도로로 들어오고 출입을 하라는 거거든, 그지? 근데 여기다 건물이 큰 게 들어오게 되면은 2m만으로 부족해. 그래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인 경우는 도로가 폭이 6m여야 되고 접하는 게 4m 이상 접해야 돼. 건물이 크니까. 그렇지, 건물이 크니까. 자, 이제 요런 땅을 한번 보자. 은서 땅이 위에 있고 왼쪽에 선내 땅, 우측에 유경이 땅이 있어. 자, 이 중에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은 다? 왜? 도로가 4m가 아니라서? 그렇지, 맞아. 3m가 아니라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돼. 자, 도로가 3m면 이걸 4m로 만들면 되지. 그렇지? 자, 어떻게 만드냐면 은서하고 선내 땅 사이에는 도로 폭이 3m짜리니까 네. 둘 다 이렇게 50cm씩 밀어주면 돼. 그럼 3m가 되는 그렇지. 그러면 이게 4m 도로가 되는 네네. 거야. 자, 그럼 유경이 땅은 저 위에 보니까 옹벽이 하나 서 있지. 막힌 거네요. 옹벽 보고 너 50cm 물러서 안 되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경이가 1m? 그렇지. 유경이가 1m를 확보를 해서 폭 4m 도로로 만들어주면 돼. 쉽지? 네.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3m 도로 있지. 선내 땅하고 유경이 땅 사이에 있는 도로.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4m를 해야 되는 그렇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0cm씩 밀어서 건축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 모퉁이 한번 보자. 네. 자, 4m 도로에 저렇게 건물이 모퉁이가 있으면 차가 회전을 하거나 할 때 위험하지 않을까? 좌회전도 회전은 그렇지, 위험하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를 이렇게 깎아. 자, 요런 깎는 것을 가각전제라고 해. 가각전제. 그렇지. 어떻게 깎느냐 하면은 지금 도로가 4m 도로에 양쪽에 접혀져 있고 네. 그리고 각도가 90도 인 경우는 2m씩 띄어. 요거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띄우는 거리가 따로 있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저렇게 좁은 도로에 직각으로 면해 있을 때는 도로를 가각전제를 해야 된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요 붉은 선 있지. 네. 요건 건축선이라고 해. 도로와
접해져 있는 도로로 인해서 만들어진 선, 요걸 건축선이라고 하고, 옆집 땅하고 붙어 있는 저 경계는 대지 경계선이라고 해. 인접대지 경계선. 외울 필요 없어. 자, 용어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가각 전제를 한 건물을 한번 보자. 저렇게 깎이는 거야. 각이 잡혀 있네요. 그렇지. 건물이 이렇게 각이 접혀져 있지. 지나가다 이런 건물 간혹 볼 거야, 그지? 근데 모퉁이 있는 그냥 모퉁이 있는 건물들은 다 저렇게 깎이게 되는데, 모퉁이 있는 건물들이 다 깎이는 게 아니고, 접해 있는 도로가 8m 이상이면 가각 전제를 안 해도 돼. 왜? 폭이 넓으니까 차가 돌더라도 문제가 없지. 그러면은 폭이 좁은 4m일 때는 도로를 깎는다고 했잖아요. 도로 내야 되니까. 그럼 그만큼 땅 주인은 손해 보는 거예요? 땅 주인이 손해 보는 건 맞아. 그런데 네. 소유는 네 거야. 소유는 네 거지만 그 땅에는, 그러니까 도로에서 후퇴한 거, 가각전제에서 후퇴한 거는 거기는 건축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지 당연히. 자, 보자. 폭 4m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도로는 대지는 맹지. 네. 그래서 이런 땅은 사면 안 돼. 그지? 네. 자, 그리고 대지보다 도로가 먼저야. 도로를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건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도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먼저 확보, 그 다음에 개인의 건축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대지에 접하는 도로 폭은 4m 이상. 자, 그리고 네 번째, 모퉁이 대지는 가각 전제를 해야 되는데 도로 폭이 4에서 6m 정도라면, 그리고 각도가 90도 정도라면 띄워야 될 거리가 2m씩 정도. 그래서 요거는 도로 폭이 6m 이상. 그래서 6m에서 8m 이상, 각도가 90도 미만, 90도 이상, 110도 미만, 110도 미만에서 거리가 다 다른데 네. 외울 필요 없고, 네. 그냥 좁은 도로에 접해져 모퉁이에 있을 때는 땅이 좀 잘려 나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자. 자, 3m 도로에 땅이 모퉁이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50cm씩 물렀지, 그지? 네. 자, 그리고 가각전제를 해서 저렇게 됐어. 자, 원래 이 땅은 토지 대장하고 토지형 계획 확인서에 있는 면적을 대장 면적이라고 해. 이게 네가 소유를 하고 있는 땅이야. 대장 면적이 거래를 할 때도 대장 면적으로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토지용 계획 확인원에 뭐 면적 써 있는 그치. 게 대장 면적. 그리고 토지 대장에 있는 것도 대장 면적. 자, 그런데 도로 후퇴하고 가각전제한 후의 면적이 대지 면적이야. 네. 자, 면적이 너무 많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건축할 때는 대장 면적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건폐율 용적률 계산할 때는 대장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지 면적으로 해. 실제 지을 수 있는 거라. 그렇지. 자, 그래서 원래 땅 면적이 100평인데 도로 후퇴하고 가각전제를 한 후에 면적이 95평이다. 그럼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100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95평을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을 해. 실제 쓰는 걸로. 그래, 실제 쓰는 걸로. 자,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 주변의 땅값보다 조금 싸. 이상하게 싸. 멀쩡해 보이는. 그렇지. 네. 땅을 사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도로 후퇴해야 된다, 가각전제 해야 된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땅 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손해를 보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땅을 살 때는 내가 실제로 이 땅 대장 면적에 있는 이 땅 그대로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내가 도로 후퇴를 하거나 가각전제를 해야 되는지 알고 땅을 사야 돼. 그래야지 손해를 덜 보니까. 그치. 그래야 손해를 덜 보는 거야. 땅이 싼 거는 싼 이유가 있어. 몰랐네. 자, 이제 건폐율 용적률, 이제 요걸 좀 알아보도록 하자. 요거는 저번 시간 계속 얘기를 했었지. 네. 자, 건폐율은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면, 자, 이제는 대장 면적이 아니고 토지 면적도 아니고 대지 면적인 게야. 네. 대지 면적은 건축을 할 수 있는 실제 면적. 그렇지. 자, 여기에 건물을 60평을 졌어. 그러면 건폐율은 60%. 그렇지. 60 나누기 100이니까. 60 나누기 100 해서 60%야. 자, 그럼 용적률. 용적률은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이야. 연면적이 뭐죠? 연면적은 원래 내가 용적률을 설명을 할 때 각 층의 바닥 면적의
나누기 대지 면적으로 얘기했지. 네. 건물의 각층 면적. 네. 그 건물의 각층 면적의 합을 연면적이라고 얘기를 해. 합친 걸. 그렇지. 자, 그래서 이 건물을 건축 면적이 60평이니까 1층에 60평, 2층에 60평, 3층에 60평을 쳤어. 그럼 용적률은 180%. 그렇지. 180평 나누기 100평이니까 180%야. 그런데 여기에 지역이 제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야. 그래서 건폐율 60%, 용적률이 150%이라면 그럼 30%는 못 짓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3층에 이만큼을 못 짓는 거야. 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지, 그지? 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대장 면적은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산행의 면적. 대지 면적은 대장 면적에서 도로 후퇴, 가각 전제 후에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 건폐율은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용적률은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자, 여기서 건축 면적하고 연면적 그리고 각층의 바닥 면적을 내가 강의 몇 번 동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가 너한테 설명을 안 해줬거든. 네. 왜 안 해줬는가 하면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너한테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면적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네. 첫 번째가 바닥 면적, 두 번째 건축 면적, 세 번째 연면적, 네 번째 전용 면적. 면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쓰는 게 다 달라. 자, 바닥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은 내가 강의하면서 계속 설명을 했던 거고, 전용 면적은 오늘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고. 네. 자, 이제 첫 번째 바닥 면적부터 보자. 건축에서 면적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면적이 바닥 면적이야. 네. 자, 그래서 자,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복잡하지. 네.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은 자, 여기 건물 있지, 그지? 네. 요거를 칼로 반을 싹 잘라 중간을. 이렇게 위에서. 그렇지, 중간을 이렇게 싹 잘라. 네. 그리고 하늘에서 봐. 네. 그게 수평투영 면적이야. 그런데 네. 건물이 이제 이런 벽으로도 서 있고 네. 기둥으로도 서 있지, 그지? 네. 자, 밑에 있는 그림 파란색 그림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물을 칼로 싹 잘라서 위에서 본 거야. 자, 그러면 이 건물의 면적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네. 자, 면적을 정의를 할 때 여기 보면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이라고 돼 있지. 네. 요 사각형 구획의 요런 중심선. 아. 너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해. 그럼 벽 두께의 중간인 그렇지. 거예요? 벽 두께 중간이야. 그럼 벽이 엄청 두꺼우면. 그래도 중간. 아. 자, 그런데 건물이 벽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잖아. 기둥으로도 돼 있지. 자, 요렇게 기둥이 있어. 네. 1층인데 기둥이 4개가 딱 서 있고 네. 이걸 딱 잘라서 봤을 때 위에 뽕뽕뽕 2개, 4개 보이겠지, 그지? 네. 자, 요런 거는 면적을 어떻게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둥의 중심선을 따라서 싼 구획의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이걸 바닥 면적이라고 해. 둘 다 똑같이 그러면 중심선. 중심선. 그렇지. 자,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알려준 것들 생각해 보면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지, 그지? 네. 자, 바닥 면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고 예외를 만들어 놨어. 자, 예외를 한번 보자. 예외. 첫 번째 예외가 발코니야. 자, 네. 이렇게 건물이 있다. 네. 이렇게 침실이 있고 발코니가 있으면 여기에 바닥 면적을 구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벽체 중심선 네. 요런 면적을 산정을 해. 그런데 발코니는 예외야. 안 들어가는. 발코니는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는데 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1.5배나까지만 안 들어가. 발코니가 2m면 들어가. 아니, 50cm, 0.5m 그렇지. 들어가. 50cm는 면적이 들어가고 1.5배다는 면적이 안 들어가. 너 아파트 이런 거 얘기할 때 서비스 면적 얘기 들어봤지? 네. 이게 서비스 면적이야. 다른 게 서비스 면적이 아니고 이게 서비스 면적이야. 약간 사기당한 기분인데. 자, 두 번째 필로티라는 게 있어. 네. 필로티가 뭐냐면 이 건물 밑에 보면은 기둥만 이렇게 서 있고 차를 주차하게끔 돼 있지. 요새 많이 보이는. 그렇지.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에 네. 1층에 이렇게 필로티로 만들어져 있지. 자, 이 필로티가 공중의 통행, 차량 통행, 주차에 사용될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가.
그럼 1층 주차장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야. 바닥 면적이. 자, 그리고 세 번째. 누다락, 계단탑, 승강기탑도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가. 그래요? 자, 누다락은 다락이야. 네. 자, 여기 건물 보이지?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 3층, 4층에 주택이 있고 꼭대기층에 다락이 이렇게 있어. 네. 자, 이거를 누다락이라고 하거든. 네. 자, 왼쪽 중간에 있는 건물을 보면 중간에 있는 요게 누다락이야. 네. 요거는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 와, 신기한데. 저 당연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계단탑. 옥상에 올라가면은 옥상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 필요하지. 뿔로 튀어나와요? 그치. 그걸 계단탑이라고 하고 승강기탑, 엘리베이터 탑도 면적에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 자, 그런데 누다락이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 5층 짓고 이건 누다락입니다라고 우기면 안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평지기붕인 경우, 지붕이 평평한 경우는 층고가 1.5m까지. 층고가 1.5m 미만인 누다락은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고, 경사인 경우, 지금 여기 있는 건물은 경사지붕이야. 경사지붕이란 지붕이 이렇게 경사가 졌다. 네. 평지붕은 지붕이 평평하다. 네. 자, 이 경사지붕은 평균 층고가 1.8m 이하까지는 다락이. 층고가. 층고는 밑에 층 바닥에 콘크리트 슬라브부터 그 위에 층 바닥에 슬라브까지 요 높이. 네. 요게 평균 층고가 1.8m 미만이면 이하면 다락이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계속 반복을 해야 돼. 네. 그래도 외울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들어. 자, 건축 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층 면적이라고 했지, 그지? 네. 자, 이거를 이런 건물 땅이 있어. 네. 1층이 이렇게 생겼어. 네. 2층이 이렇게 생겼어.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건축 면적은 저 보이는 거 다 합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하늘에서 봤을 때 면적인 네. 거야. 자, 그래서 요 빨간 선 여기 건축 면적이 돼.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발코니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를 한다고 했지. 네. 그럼 건축 면적에서는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건축 면적에서는 발코니가 건축 면적에 포함을 해. 그래요? 네. 어딘 포함되고 어딘 포함 안 그렇지. 되고. 똑같은 발코니라도. 자, 그러면 이런 건물이 하나 있어. 2층짜리 건물이고 네. 이렇게 경사지붕이 있는 이런 건물. 자, 이런 건물에 여기 처마 보이지? 네. 이 처마는 건축 면적에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을까? 들어가지 않을까요? 위에서 봤을 때 면적을 차지하니까. 근데 아까 건축 면적의 정의가 뭐였어?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지? 그럼 외벽이니까 안 들어가겠네요. 근데 들어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처마가 1m 미만이면 네.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가. 1m 이상이면 건축 면적에 들어가. 왜 이런 법이 있을까? 이런 내용이 있을까? 글쎄, 너무 차지할까 봐? 아니, 처마를 길게 만들어서 거기를 또 공간을 쓸까 봐. 그렇지. 자, 그리고 1층 건물 출입하는데 출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차양이 나와 있지, 그치? 네네. 비 맞지 말라고. 네네. 자, 요거는 건축 면적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왠지 안 들어갈 것 그렇지, 같아요. 맞아. 처마랑 똑같아. 1m까지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 자, 그런데 한옥은 처마가 길지. 그렇죠. 한옥 특성상. 그렇지. 처마가 긴데 이것도 1m까지만 건축 면적에 제외가 된다고 하면은 다 잘라요. 그래서 다 잘라야 돼. 그래서 한옥은 처마를 2m까지는 봐줘. 특별 대우인 거네요. 그리고 전통 사찰은 4m까지. 그것도 그렇지. 절이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예외적인 것들을 계속 만들어 놔. 네. 그래서 법이 조금 어려운 거야. 예외가 많아서. 예외가 많아서. 그건 예외가 많은 이유는 사회에 요구하는 바 그리고 현재 상황들을 반영을 하려면은
그런 예외 조항들이 자꾸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사람 사는 게 뭐 규칙이나 이렇게 뭐 공식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제 연면적을 알아보도록 하자. 네. 자,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해. 네. 자, 이런 건물이 있어. 지하 1층, 이건 상가로 쓰고, 네. 지상 1층, 이것도 상가로 써. 지하 1층 상가는 80평이고, 지상 1층 상가는 60평. 2층은 주차장으로 쓰는데, 이 주차장 면적도 60평이야. 3층 상가도 60평. 자, 그러면 얘의 건축 면적은 60평이지, 그지? 네. 지하까지 포함된 면적이 아니야, 그지? 왜냐하면 하늘에서 바라보는 땅에서 건축물이 덮고 있는 면적이 건축 면적이기 때문에. 아, 지하 땅 속이니까. 그렇지, 안 보이잖아. 보이죠? 네. 그렇지. 그래서 건축 면적은 60평이야. 자, 그럼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이기 때문에 지하 80, 60, 60, 60에서 260평이 돼. 다 들어가는 거. 그렇지, 연면적. 자, 여기 정인 거지, 그지? 네. 자, 그런데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라는 게 있어. 네. 자,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에 네. 지하층의 면적은 빼. 그리고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도 빼. 근데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게요. 자, 왜 만들? 똑같이 다 쓰는 그렇지. 건데. 주차를 많이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는 연면적으로 제한을 안 두더라도 사람들이 지하를 안 파. 왜 안 파느냐 하면 지하층 공사비는 지상층 건물 공사하는 거에 비해서 1.5배에서 2.5배가 들어가. 많이 비싸. 엄청 비싼데. 돈 있으면 100층까지 파도 되는데 못 파. 너무 비싸서. 그래서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는 이 원래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 그리고 2층 주차장 면적을 뺀 120평. 요게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야. 실제 사람이 쓸 수- 쓰는 공간만 그렇지. 들어가는 거냐? 거기에다가 지하까지 포함해야지. 아, 네네. 지하. 자,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자.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현실에서. 자, 여기도 아까처럼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150%인데, 자, 아까 땅 100평에 건물을 60평을 짓고 네. 건물이 1층 60, 2층 60, 3층 30 네. 해서 150평을 졌어. 이게 아까 네. 얘기한 거예요, 그지? 건폐율 용적률 설명할 때. 자, 이제 건물 한번 지어보자. 자, 지하는 얼마든지 파도 된다고 했지. 용적률이 안 들어가니까. 돈만 있으면 막 그렇지. 파는데.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지 면적을 넘어갈 수는 없겠지. 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90평만 파는 거야. 자, 그리고 1층 60평을 짓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발코니를 10평을 넣어. 60평 중에 발코니를 10평. 2층도 60평을 짓는데 여기다가 발코니를 10평을 넣어. 네. 3층도 60평을 짓는데 발코니를 10평을 넣어. 그리고 꼭대기층인 누대랑 30평을 넣었어. 네. 자, 얘의 건폐율은 똑같이 60%. 네. 자, 그러면 용적률은 얼마일까? 일단 60인데 10씩 빠졌으니까 50, 음. 150. 음, 누다락 안 들어가는데 있고. 150%. 그렇지. 용적률이 150%야. 오, 더 높게 지었는데. 그렇지. 면적도 훨씬 더 넓고. 네, 괜찮다.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야. 괜찮은데 이거 자. 마음에 들어요. 자, 원래 처음 배울 때 연면적이 150평까지밖에 못 짓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실제로 적용을 할 때 아까 바닥 면적의 예외사항, 그지? 용적률 산정 연면적의 예외사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용 면적은 300평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건물을 짓느냐? 대부분 지하는 잘 안 파. 하기 힘드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있는 누다락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 따라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 아, 그건 또 예상. 근데 발코니는 확실하게 돼. 자, 이제 전용 면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야. 네. 나중에 네가 아파트를 사거나 집을 살 때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면적이 전용 면적이야. 네. 자, 주택의 전용 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해. 네. 자, 그러면 여기 도면에서 보면
여기 201호 얘의 전용 면적은 이만큼이야. 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부터 안에 있는 면적. 202호도 마찬가지, 203호도 마찬가지, 204호도 마찬가지. 자, 205호는 크네요. 큰데 저기 발코니가 빠져 있지. 네. 요건 흔히 아는 서비스 면적. 아, 전원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 아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여기는 뭐냐? 주거 공용 면적이야. 주거 공용 면적은 전용 면적을 제외한 공동으로 사용한 면적을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해.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있어. 아파트 4세대 1, 2번 안목지수를 기준으로 전용 면적을 계산을 하고 단독 다가구는 중심지수를 가지고 전용 면적을 계산을 해. 안목지수랑 중심지수가 뭐죠? 중심지수는 내가 계속 바닥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하는 그 기준. 여기 보면 벽의 중심선으로 계산한 게 중심지수고, 네. 안목지수는 벽 안쪽 선. 이걸로 계산한 게 안목지수야. 자,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안목지수로 면적을 계산하는 게 좀 적겠지. 중심지수보다. 줄어들. 그렇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해놨을까? 그러게요. 똑같은 걸로 하시는 사람도 그렇지. 없는데. 그럼 사람들 편할 건데, 그것이 공부하기도 훨씬 쉬울 거고. 그렇죠. 이제 이걸 이유를 알면 이런 것들이 좀 쉬워져. 아파트 다세대 1, 2번 등기가 개별 등기가 가능하지. 그래서 공동주택이야, 그지? 네. 단독하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야. 그렇죠. 자, 아파트 다세대 1, 2번 개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이 돼. 따로따로. 네. 파는 거야, 이거는. 네. 그지?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면적이 중심지수가 중요할까, 안목지수가 중요할까? 안목지수 보이는 게 더. 그거 실제 쓰는 면적, 안목지수가 더 네. 중요한 거야.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해놓은 거야. 건물을, 그러니까 아파트나 다세대 1, 2를 살 때 실제 그 사는 사람들이 쓰는 면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으로 면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목지수가 이제 만들어진 거야. 자, 요거는 이제 상식. 아파트 분양 면적은 네.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하면, 전용 면적 더하기 주거 공용 면적을 분양 면적이라고 하고, 아파트 계약 면적은 네. 전용 면적이 주거 공용에다가 기타 공용 면적까지 더한 거야. 기타 공용 면적이 뭐냐 하면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이 기타 공용. 관리사무소도. 저기서 주거 공용 면적은 저 그림 보이지, 그지? 빨간색 주거 공용. 이걸 주거 공용이라고 해. 요거는 엘리베이터 같은. 그렇지, 엘리베이터. 주거 공용 면적에 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통으로 다 쓰는 그렇지. 거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있는 면적들 있지. 그걸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해. 이런 건 상식이니까 그냥 알아두면 네. 좋아.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오늘 건축 기본 제한사항 6가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2가지만 안 거야. 이번 시간에는. 다음 네. 시간에는 대지안의 공지, 조경, 1조, 주차를 알아볼 거고. 자, 정리를 한번 하면 대지 면적은 대장 면적 빼기 도로 폭 확보 빼기 가각 현재한 거. 네. 그래서 바닥 면적은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층 면적에다가 발코니 빼고 피로티 빼고 누다락 빼고 계단탑 빼고 승합기 탑 빼고 그래서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층의 중간을 딱 잘랐을 때 네. 하늘에서 볼 때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 자, 이해됐지? 네. 여기 모든 면적의 기본이야. 대지 면적이 중요한 이유는 이걸로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하기 때문. 그래서 건축 면적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바닥 면적 계산하고 똑같지만 네. 처마 1m 빼고 네. 좀 알게 되고. 차양 1m 빼고. 자, 이제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은 연면적에다가 이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에 빼기 지하층 빼기 지상층의 주차장. 자, 그리고 전용 면적은 주거로 사용되는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해. 네. 면적을 설명할 때 내가 왜 주거 전용 면적을 이제 설명을 하느냐면 이걸로 주차 대수를 계산을 해. 그래서 그래서 전용 면적을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야. 맨 끝에 주차에 대한 설명을 내가 할 건데 그 전에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이때 단독 다가구는 중심지수, 아파트 다세대 1림은 안목지수. 자, 오늘 그렇게 어렵지는 아니요.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면적 하고 헷갈리고. 아까 근데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듣고 이해를 하는 것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 나중에 실제 건축을 할 때 되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져. 어려운데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그치. 아까 바닥 면적 같은 경우, 그치. 건물이 150평짜리가 300평이 되잖아, 그치. 네. 자, 오늘도 수고했고 다음 주에 보자. 네. 자, 오늘은 건축의 기본 제한상 두 번째 시간이야. 네. 자, 저번 시간에 도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 알아봤지, 그치? 네. 오늘은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대지안의 공지가 뭐냐 하면은 대지안의 통풍, 그 다음에 개방감, 피난 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 환경의 향상을 하기 위하여 건축선,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 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 어렵지?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도로하고 옆집 땅에서 좀 띄우라는 거야. 아, 비워놓으라는 거구나. 그렇지. 그래서 한번 볼까? 네. 자, 도로가 있고 이렇게 땅이 있어. 네. 자, 이 도로는 얼마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지? 4m. 그렇지. 4m를 확보를 해야 돼. 4m가 안 되면? 내 거 양보해서 4m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자,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이 선을 건축선이라 그래. 네. 이거 저번 시간에 한 배웠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옆집 땅하고 접해져 있는 이 경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해. 인접해 있는 땅과의 경계선. 그렇지. 인접대지 경계선. 자,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그냥 지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 공간에 바람이 통하고 아. 개방감이 있고 그리고 혹시 모를 피난 상황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 대지안의 공지야. 이해가 돼? 네. 자, 그런데 이 대지안의 공지는 우선 지자체별로 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면적, 용도 지역별로 다 달라. 네. 자, 우리가 이제까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그지? 네. 자, 이제 오늘 시간, 오늘 강의 내용에 이 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배웠는지 알게 될 거야. 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려면 어디서 봐야 돼? 지자체의 건축조례. 자, 이건 어디서 보지? 국가법령센터? 그렇지. row.go.kr 주소만 외웠어요. 그렇지. row.go.kr.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서울시에 공동주택을 짓는다. 공동주택. 공동주택 종류가 뭐가 있었지? 다세대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 그렇지. 자, 다세대를 건축을 할 때에는 도로에서 무조건 1m를 띄어야 돼. 다세대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 이하, 네. 그리고 4층 이하. 그렇지. 자, 그러면 연립은 2m를 띄워야 돼. 왜? 다세대보다 좀 더 큰 건물이잖아. 그렇죠. 660 지금, 이상이니까. 그렇지. 자, 그럼 아파트는 더 띄워야 되겠지. 그렇죠. 5층 이상이니까. 3m를 띄워야 돼. 많이 띄우는구나.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들은 도로에서 다 떨어져서 돼 있지, 그치? 네, 한참 멀리 떨어져. 그치. 그 이유가 대지안의 공지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인접대지는 어떻게 되느냐? 다세대를 건축을 할 때는 옆집 땅들에서 무조건 1m를 띄어야 돼. 그리고 연립은 1.5m. 네. 아파트는 3m를 띄어야 돼. 많이 비네. 그치? 그러고 네. 나면 칠 수 있는 땅이 많이 없지, 그치? 네. 자, 그런데 다가구는 어떻게 될까? 다세대랑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가구는 옆집에서 50cm만 띄면 돼. 더 적네요. 그치? 네. 그리고 도로에서도 띄지 않아도 돼. 그냥 붙어있어도 상관없는 그렇지. 거예요? 오. 자, 네가 저번에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건축물의 외관상이 구분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지? 네, 소유로 하는. 그렇지. 근데 구분할 수가 있어. 도로에 딱 붙어 있으면 다가구. 도로에서 1m 떨어져 있으면 다세대. 다세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딱 보면 이제 저게 다가구나 다세대를 확실히 아는 그치, 거네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다가구를 지을 때 50cm를 띄게끔 돼 있는데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예외로 1m를 띄어야 돼. 다가구여도요? 다가구여도. 자, 그런데 이 50cm가 건축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민법에 있어. 그것도 민법을 따라요? 그렇지. 자, 이제 1조를 보도록 하자. 네. 자, 1조가 뭐냐 하면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1조권이라고 해. 자, 이렇게 건물이 A, B, C 세 개가 있어. 네. 건물이 셋 다 5층이고.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야. 네. 이쪽이 남쪽이고. 네. 태양은 어디 있지? 남쪽. 남쪽에 있지. 자, 여기에서 북쪽 일조라는 게 있는데 북쪽에서 내 건물이 일정 거리를 띄워서 타인의 일조권을 확보를 하는 게 북쪽 일조권이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C 건물이 있지, 그지? 네. C 건물이 햇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B가 좀 작아야죠. 그치. 네. 자, 그래서 C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B가 이렇게 건물이 줄어드는 걸 북쪽 일조라고 해. 네. 자, 그러면 B의 일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A는 어떻게 해야 돼? 또 작아져야죠. 그렇지, 이렇게 작아져야 돼. 아. 북쪽 방향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는 게 북쪽 일조권. 자, 그러면 남쪽 일조권이라는 것도 있어. 남쪽에서 내 건물이 일정 거리를 띄워서 나의 일조권을 확보하는 거를 남쪽 일조권이라고 해. 북쪽은 남이 확보해 주는 거고 북쪽은 내가 북쪽에 있는 건물의 일조를 위해서 내 건물이 줄어드는 거. 남쪽 일조권은 나의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 건물이 줄어드는 거. 자, 북쪽 일조권은 대부분 지역에서 북쪽 일조권을 쓰고. 웬만한 지역. 그치. 남쪽 일조권은 택지개발 지역에서. 네. 모든 택지개발 지역은 아니야. 몇몇 군데에서는 남쪽 일조권을 써. 자, 이게 왜 남쪽 일조권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북쪽 일조권은 다른 사람의 옆집 땅을 위해서 내가 내 건물을 양보해야 되는 거죠. 억울하잖아. 네, 억울해요. 그래서 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건물이 줄어드는 거. 그래서 이제 남쪽 일조권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진 않고 특정 택지개발 지역에서만 요 남쪽 일조권을 써. 자, 그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 건데 용도 지역, 그지? 네. 자,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기억나? 네. 자, 도시 지역 안에서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주거 지역에서는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전용 주거는 제1종, 제2종. 일반 주거는 제1종, 제2종, 제3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자, 일조권은 모든 지역에다 적용을 할까? 다 해야지 않을까요? 사람이 햇빛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치. 사람이 햇빛 보고 사는데 이 일조권은 주거 지역에만 해당이 돼. 그래요? 주거 지역 중에서도 사람이 주거를 하는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만. 준주거 지역은 상업시설, 업무시설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주거를 하는 전용 주거, 일반 주거에만 일조권이 적용이 돼.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상에 제1종 전용 주거 지역, 제2종 전용 주거 지역,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으로 표기가 돼 있으면 다 일조권을 받아야 돼.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지역이 주거 지역 중에서도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에서만 일조권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네. 자, 네가 땅을 사려고 했을 때, 네. 이 땅은 우측에다가 도로에 접혀져 있지, 우측에. 네. 그지? 한번 일조권을 어떻게 정의를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이 땅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야. 그리고 네. 건폐율이 50%, 영종률이 250%, 대지 면적이 60평이면 네. 건축 면적은 얼마? 30평. 그렇지. 30평을 이렇게 지을 수 있어. 네.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건물을 올려보자. 1층에 30평, 2층에 30, 3층에 30, 4층, 5층. 자, 이렇게 되면 영종률이 몇 프로지? 250. 그렇지. 법규상 정해져 있는 영종률 250%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해. 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일조권을 받는다고 했지. 네. 자, 이쪽이 북쪽이야. 네. 정북쪽. 네. 자, 여기 표시가 된 게 옆집하고 땅 경계. 높이 9m까지는 정북 방향에서 1.5m를 떼야 돼. 그래서 요만큼.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정북방에서는 1.5m까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리고 건축물 9m, 높이 9m를 초과하면 건축물 높이 2분의 1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져. 자, 왜냐하면 9m까지는 1.5m를 띄워도 되는데 9m를 넘어가면 건축물의 높이 2분의 1. 자, 9m 2분의 1이 얼마지? 4.5. 그렇지. 4.5를 띄우고 2분의 1을 띄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잘려. 아깝다 왠지. 건폐율 용적률만 지킨다고 해서 건축이 가능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대지안의 공지 1조, 조경, 주차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자, 도면을 한번 보자. 자, 여기 건물에서 왼쪽에 있는 거. 네. 자, 1조건을 9m까지는 1.5m를 1.5. 띄고 9m를 초과할 때는 건물의 높이 2분의 1을 띄워서 건물이 저렇게 생긴 거야. 자, 그럼 건물의 앞쪽에서 보면 건물이 올라가서 이렇게. 위가 없네요. 그렇지. 저쪽은 건축을 할 수가 없어. 자, 이제 조금 중요한 건데, 자, 네가 땅을 사려고 했을 때, 네. A 땅은 도로가 동쪽에 접혀져 있고, 네. B 땅은 도로가 북쪽에 접혀져 있어. 네. 어느 땅이 좋을 것 같아? B? B? 왜? 그냥 찍어도 돼요. 왠지 뒤쪽에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 A하고 B의 일조권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네. 자, A가 접해져 있는 인접대지의 경계선은 요선이지, 그지? 네. 요선의 빨간 선. 자, 그러면 일조권이 어떻게 떼어져? 정북 방향에서 건축물의 높이 9m까지는 1.5를 떼야 되는 거야. 네. 그지? 그러면 9m를 초과할 때는 4.5를 띄우고 그 위에 2분의 1씩 계속 띄우는 거야. 네. 자, 그럼 B는 인접대지 경계가 도로 맞은편이지, 그지? 붉은색 있는 거. 네. 그러면 여기에서 띄워야 될 거리가 9m까지는 1.5. 그 다음에 9m를 초과할 때부터는 4.5를 띄우고 띄우는 거야. 자, 그럼 건축물이 어떻게 돼? A는 이만큼밖에 못 짓는 4층에서. B는 이만큼을 지을 수 있어. 자, 이게 더 이득인데요? 그렇지, 이득이지. 자, 왜 9m냐 하면은 네. 보통 주택의 층고가 3m야. 그래서 3m씩 3개층을 지으면 9m 정도가 돼. 그래서 대부분 주거지역에서 3층까지는 일조권을 북쪽에서 1.5m만 띄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격하게 건물이 줄어드는 거야. A처럼 북쪽, 그치, 확 줄어. 네. 5층은 못 짓겠지, 그치? 네. 지을 수도 없어. 4층은 5층을 A처럼 질 수 있겠지, 그지? 네. 그래서 A 땅하고 B 땅은 건폐율 용적률도 같고 대지 면적이 같다고 하더라도 지을 수 있는 게 한 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야. 네. 확실히 차이가. 그렇지. 그럼 당연히 땅 가격도 이쪽이 더 B가 비싸겠지, 그지? 네. 그래서 토지를 구매를 할 때 단순히 건폐율 용적률, 땅 면적만 보고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이 도로에 어디가 접혀져 있는지를 보고 사야 돼. 그리고 도로 폭이 얼마? 4m, 그치? 내가 뺏기면 안 되니까. 그렇지. 자, 당연히 땅을 살 때는 건폐율 용적률도 확인해야 되지만 여기에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알고 그리고 도로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알고 땅을 사야 돼. 네. 자, 수고했어. 오늘은 이제 건축에 대한 기본 제한상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야.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도로,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1조까지 배웠고 네. 자, 오늘은 조경하고 주차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조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조경은 다른 규제랑 마찬가지로 지자체별로 달라 또. 그지? 그리고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설치해야 될 적용 면적이 또 다 달라. 네. 그 대신에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진 않아. 면적에 따라서만 달라. 그래요? 자, 보자. 서울시를 기준으로 할게. 네.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을 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런데 2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야. 작은 땅에 적용할 자리까지는 없으니까. 그래서 200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적용을 하는데 건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대지 면적이 5% 요만큼만 하면 되고 네.
연면적이 1000에서 2000제곱미터 사이면 대지 면적이 10% 요만큼. 그리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 면적의 15%. 커질수록 확실히 느네요. 그렇지, 많이 하라는 거야. 자, 여기서 연면적이 뭐지? 그 바닥 면적의 합. 건물 바닥.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인데 네. 거기서 제외가 되는 게 뭐가 있었어? 누다락이랑 엘리베이터. 아니다. 필러티. 그렇지. 그리고 뭐였지? 발코니? 자, 연면적에서 제외가 되는 거는 주택의 발코니, 그 다음에 네. 옥상 탑, 네. 계단 탑, 두다락,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실, 엘리베이터 탑, 이런 것들이 연면적에서 제외가 돼. 몇 개 맞았어. 자, 적용은 간단해.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이게 적용에 대한 법령이야. 네. 왼쪽에 있는 게 일반사항, 우측에 있는 게 예외사항이야. 모든 법령이 너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 그거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고,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것들은 대부분 일반상의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 그럼 예외사항 다 알아야 되는 거겠네요. 예외상은 건축주가 알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것들은 건축사들이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건축주가 알아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건축이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적어도 땅을 살 때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일반 사항을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고, 예외 사항까지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네. 예외 사항까지 알려주려면 적용 하나만 가지고 한 2시간 해야 돼. 아이고. 근데 일반 사항만 가지고 알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대화는 그렇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대화 가능한 것도 있고, 대부분이 일반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는 적용을 안 해도 돼. 녹지니까. 녹지 지역이 그렇지. 있으니까. 그리고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은 네. 토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데서 그 공장을 지을 때는 적용을 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야.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주차. 이게 제일 어려워, 사실. 건축에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차하기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자, 건축물에 필요한 주차 대수는 또 지자체별로, 그리고 다르군요. 건축물의 용도별로, 네. 면적별로 필요한 주차 대수가 달라. 자, 적용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서만 네. 달랐지, 그지? 네. 근데 주차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필요한 주차 대수가 다르고, 주차 대수는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야. 그러면 주차 대수를 봤을 때 주차장 공간을 보면은 건물이 몇 평이거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전체를 조금 그렇지. 느낌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있어. 자, 이제 다시 서울시의 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네. 별표 2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라서 네. 주차를 하게 돼. 자, 이게 사실 좀 복잡하거든. 근데 네. 어느 법이든 그렇듯이 이 법이 어떤 이유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좀 알면은 조금 쉬워져 이해하는데. 자,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이 건물에 주차가 몇 대가 필요할까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네. 그거에 따라서 법에서 주차 대수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사무실이나 판매시설,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차가 몇 대가 필요한가를 보려면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가, 그지?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면적이 넓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사무실,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은 주차 대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면적 기준이야. 면적에 따라서 주차의 대수를 산정을 해. 자, 그러면 관람장이나 옥외 수영장, 골프장 같은 경우는 네. 골프장은 거기 홀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네.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가 달라지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산정을 해. 옥외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옥외 수영장에 정원이 있잖아, 그지? 몇 명 들어올 네. 수 있다. 그 정원에 따라서 주차 대수를 결정을 해. 자, 1번하고 2번이 왜 다른지는 알겠지, 그지? 네. 둘 다 주차 대수를 제한을 하고 싶은데 그걸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은 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관람장, 사람. 그렇지.
수영장, 골프장은 사람이 몇 명을 쓸 거냐. 이걸로 산정을 해. 자, 그러면 단독주택은 그 주택에 산 사람 기준으로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 한 대. 아, 그렇죠. 그죠? 한 대는 있어야 되니까. 한 가구가 한 그렇지. 대였으니까 네. 그리고 주택이 넓으면 사는 사람도 많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단독주택은 세대 및 면적 기준으로 주차 대수를 산정을 하고, 그리고 공동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자, 여기에서 다가구는 네. 공동주택이 아니지, 그지? 네.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만 공동주택이야. 네. 근데 주차 대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다가구도 사람이 사는 거야, 한 가구지. 네. 그래서 주차 대수 산정에서는 다가구도 공동주택처럼 취급을 해. 주차 대수만 그렇지, 그런 거죠? 할 때만. 아. 자,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많은 세대가 살면 아파트가 몇 호, 호수가 많으면 당연히 주차 대수가 많아야 되겠지, 그지? 그렇죠. 근데 거기 들어가는 세대가 면적이 넓어. 아, 평수가 예를 들면 평수가 넓으면 또 주차 대수가 또 많아야 되니까 이것도 세대수 기준 플러스 면적 기준 두 개로 하는 거야. 네. 자, 한번 보자. 자, 요거는 서울시 주차 조례에 조금 정리를 한 건데, 자,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면적 67제곱미터당 한 대. 네.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이런 거는 시설 면적 100m 제곱당 한 대야. 그리고 업무시설은 일반 업무시설은 시설 면적 100m 제곱당 한 대고 공공업무시설은 시설 면적 200제곱미터당 한 대. 그리고 1, 2종 건설시설은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당 한 대. 네. 그리고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은 233제곱미터당 한 대. 네. 창고는 267제곱미터당 한 대. 자, 요렇게나 좀 규칙이 좀 보이지 않아? 밑에 있는 것들이 숫자가 작고 네. 밑에 있는 게 숫자가 크지. 네. 위락시설은 면적에 비해서 주차를 많이 하라는 거고 창고 같은 경우는 주차가 많이 필요 없잖아, 그지? 뭐 적재 그치. 놓으니까. 뭐 운반 차 나왔다 갔다. 네. 그래서 267제곱미터당 한 대야. 자, 요거는 아까 첫 번째 본 것처럼 시설 면적당 주차 대수를 산정을 하는 거야. 네. 자, 근린생활 시설인 경우 만약에 300제곱미터를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네. 주차 대수는 300제곱미터 나누기 134에서 2.2대를 네. 주차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보자. 골프장, 골프연습장, 5개 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은 한 홀당 10대. 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은 한 타석당 한 대. 5개 수영장은 정원 15인당 한 대. 관람장은 정원 100인당 한 대. 자, 이거는 홀 타석 인원당 주차 대수로 산정을 하는 거고, 만약 골프장이 18홀이면 주차 대수는 18 곱하기 10 해서 180대가 네. 필요한 거야. 자, 이제 단독주택을 보면 단독주택은 시설 면적 50m를 초과하는 50m 제곱을 초과하고 150제곱미터 이하면 한 대.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100제곱미터당 한 대. 복잡한데 간단하게 하면 자, 단독주택이 250m 제곱이야. 네. 그러면 계산식이 1 더하기 원래 한 대 들어가니까. 250 빼기 150 나누기 100 해서 두 대야. 네. 좀 복잡하지, 그지? 그래서 150제곱미터까지는 한 대를 하고 네. 15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100제곱미터당 한 대를 더 설치해라. 이런 얘기야. 자, 이제 네 번째 공동주택. 여기 주차에서는 다가구도 공동주택처럼 본다는 거. 네. 자, 여기에서 업무시설 중에서 오피스텔 있지. 네. 이것도 공동주택처럼 봐. 그래요? 오피스텔이 사람이 주거하는 것처럼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처럼 봐. 자, 이 법은, 이 내용은 기준이 세대당 그리고 면적당 주차 대수를 한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기준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네. 예. 서울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75제곱당 한 대를 설치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어. 네. 이게 이제 면적당 기준인 거고, 세대당 최소 기준은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면 세대당 0.5대. 네. 전용 면적이 30에서 60이면 세대당 0.8대. 네. 60을 초과하면 세대당 한 대. 커지니까. 그렇지. 면적이. 그래서 여기서 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0.5대,
30에서 50은 세대당 0.6대야. 자, 우선 외우지 마. 외울 필요 없어. 안 해도 된다니까 걱정은 안 되긴 하는데 궁금한 게 있는 게 아까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주차 대수가 2.2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차 2대하고 뭐 다른 거 0.2대 주차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냐 주택 건설 기준? 이건 또 뭐고 도시용 생활주택?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뭔 말이죠? 안 그래도 그거 설명하려고 했어. 그래요? 자, 한번 실제로 주차를 한번 해보자. 네. 자, 1층에다가 일종 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를 넣고 네. 2층에 전용면적 50제곱미터짜리 네. 다가구를 4세대를 넣어. 네. 자, 그러면 주차대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300제곱 나누기 134에서 2.2대. 아까 그렇게 나왔지, 네. 그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2층의 주택은 세대당 0.8대야. 30에서 60제곱미터 사이는 세대당 0.8대라고 했지, 그지? 여기 4세대가 있으니까 3.2대. 자, 그러면 총 5.4대? 6.4대, 그지? 네. 6대 되고 바퀴 4개. 5.4대가. 자, 여기서 이제 시설 면적 좀 보자. 시설 면적이 뭐냐 하면은 전용 면적의 공용 면적인 거야. 자, 1층에 근린생활 시설 상가지, 그지? 네. 이런 걸 넣는데 계단실도 있을 거고 엘리베이터도 있을 것이. 네. 그게 이제 공용 면적인 거야.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전용 면적에다가 계단실, 엘리베이터 포함한 시설 면적 이 300제곱미터. 네. 자, 그런데 주택은 계산을 어떻게 해? 전용 면적으로 해. 네. 공용 면적은 안 들어가 여기서. 주차를 계산할 때는. 네. 그러면 전용 면적에는 발코니도 안 들어가지, 그지? 네. 발코니도 빠지고 그 세대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안에 있는 면적 중에서 발코니를 뺀 면적이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50제곱미터 면 30에서 60제곱미터 사이는 세대당 0.8대. 자, 그럼 여기서 소수점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택은 올림말이. 네. 만약에 3.2대면 그냥 4대야. 그렇죠. 다 올리는 거니까. 3.1이든 3.1도 4대. 네네네. 3.6대도 4대. 네. 자, 그런데 시설, 근린생활 시설 이런 거는 반올림이야. 네. 기준이 좀 달라. 그래서 2대야. 그럼 만약에 저게 2.5대가 나오면 3대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지. 2.4대가 나오면 무조건 또 2대만. 그래서 총 주차를 해야 될 대수는 6대. 그럼 각자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그렇지.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주차 대수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됐고, 자, 이제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건축은 건축법을 따라야 돼, 그렇지? 네. 근데 주택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 외에 주택법이라는 게 더 있어. 이걸 따라야 돼. 자, 기본적으로 건축할 때는 무조건 건축법을 따라야 되지만 거기다가 주택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 외에 주택법도 따라야 돼. 그 주택법에 있는 하위 법령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거기에 주차 기준이 있는 거야. 이해했어? 네. 자, 주택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택법에서 주택의 종류를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나눠. 네, 하나 더 늘었네요. 그렇지. 2개가 늘었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준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더 늘어난 거야. 자, 단독주택은 건축법하고 똑같아. 단독, 다중, 다가구를 단독주택이라고 해. 네.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그것까지 똑같네요. 그런데 원래 기숙사가 뭐였지? 기숙사 원래 공동주택. 그렇지.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이걸 준주택으로 봐. 그래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요게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마 들어봤니? 아니요, 이거 처음 들어봐요. 보통 사람들이 도생 그러거든. 그래요? 그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준말이야.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냐 하면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해. 자, 여기에서 국민주택 규모 85제곱 요거는 기억을 해놔. 85제곱. 내가 다른 건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네. 국민주택 규모다.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놔야 돼. 네. 자, 도시형생활주택에서는 첫 번째 원룸형이 있어. 이 원룸형은 세대별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 네. 그리고 세대별로 독립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해야 되고, 네. 그리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돼. 이게 뭐야? 원룸이야. 그지? 네. 방 하나 있는 거. 네. 자, 그런데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어. 이게 뭐지? 1.5로. 아, 방만 따로 그렇지. 있는 거. 자, 그리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돼.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이라고 하는 거고, 지하철. 단지형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원룸형이 아닌 연립주택이야. 그런데 건축 심의를 받으면 주택의 층수를 5개 층까지 가능해, 건축이. 단지형 다세대는 원룸형이 아닌 다세대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 심의를 받는 경우 주택의 층수 5개 층까지 가능해. 원래 5개 층은 아파트잖아요. 그렇지, 아파트 근데 완화가 된 거야. 이것만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예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만들어진 이유, 왜 만들어졌을까? 그러게요. 면적을 20년 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만들어졌거든. 자, 이게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났잖아. 아, 네, 맞아요. 그지? 그런데 그때까지 보급된 주택들은 대부분 24평, 17평 이런 것들이었어. 그래서 2인 가족, 4인 가족 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기본적으로 예전에 4인 가족이 기본이었지만 요즘에는 1인 가족, 2인 가족이 많아졌는데 그게 적합한 주택이 없었어. 그래서 그런 주택을 많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원룸이 많이 만들어진 거야. 아, 그래서 문제 많아졌구나.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가 기준을 보면 좀 완화가 돼 있지, 그지? 주차 대수까지 완화를 해준 거야. 아, 네, 아까. 그래서 요즘 원룸촌들 가면 주차가 막 불편하지. 네. 찾을 데도 없고.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제 실제 주차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주차 대수는 조금 전에 알려줬고, 네. 자, 도로가 있어. 차로. 네. 차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차를 평행하게 차가 가는 방향하고 같이 주차를 하는 것을 네. 평행주차라고 해요. 네, 이렇게. 그러면 차로에 직각으로 주차를 하는 것을 직각주차. 직각주차. 그리고 빼딱하게 되는 것을 대양주차라고 해요. 아, 대양주차는 대양주차라구나. 45도, 60도 주차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것도 그것까지 각도도. 각도도 이미 다 결정이 있어. 자, 그런 거는 뭐 기억 안 해도 네. 굳이 기억 안 해도 돼. 자, 그런데 평행주차하고 이 평행 외주차로 나눈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 주차장이 요 크기 하나 있지. 요 네. 사이즈가 좀 달라. 아, 그래요? 평행주차는 2m, 6m야. 아, 왜냐하면은 차가 가면서 이렇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네. 2m, 6m면 되는데 직각주차는 2.5m, 5m야. 아. 저래야 차를 대기가 편해. 그래서 주차는 저렇게 생겼어. 자, 그런데 하긴 후진도 하고 이렇게 그렇지.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가 2.5로 바뀌는 게 2019년 3월 1일부로 바뀌어. 이전에는 2.3m였다가 아, 그래요? 2019년 3월 1일 이후에 허가를 넣는 건축물들은 2.5m에 맞춰서 허가를 내야 돼. 그럼 조금 더 늘은 거네요, 그렇지. 주차가. 주차장이 좀 크기가 좀 커지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주차 대수를 많이 못 넣겠지. 아, 그럼 정해져 있는 주차 대수는 채우려면 또 주차장을 더 넓혀야 되겠네요. 근데 땅은 제한돼 있으니까. 아. 자, 그런데 아까 주택을 건축을 한다고 할 때 세대별로 한다고 했지, 그지? 네. 자, 그럼 세대별로 하는데 1층에 주차할 수 있는 게 8대밖에 안 돼. 네. 그러면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의 수는 건폐율 용적률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밑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에 따라서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의 수가 결정이 돼 버리는 거야. 건폐율 용적률이 아니고. 그래서 주차가 건축 설계를 할 때 아니면 계획을 할 때 중요한 변수인 되게 거야. 중요한데, 그럼? 그렇지. 건폐율 용적률 쉽게 알아. 그냥 뭐 건폐율 60, 용적률 뭐 200. 근데 주차 대수는 실제로 땅에다가 주차를 배치하기 전에는 잘 모르거든. 그쵸. 재고 뭐 그렇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차가 제일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건물의 용도, 크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이기도 해. 되게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진짜. 근데 건축주가 직접 이 주차를 배치하는 건 사실 불가능. 그렇죠. 아무래도. 요거는 건축사가 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주차가 돼 있는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자. 네. 자, 여기에 주차장이 있지, 그지? 건물이 있고 앞쪽에 밑에 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폭 3.5m의 주차장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주차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요게 차로야. 네. 이 차로의 폭은 6m를 확보해야 돼. 왔다 갔다 되니까. 차가 나와야지, 그렇죠. 그지?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려고 하면 차로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주차장 출입구의 폭이 만들어 있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주차를 하려면은, 주차장을 만들려면 땅이 좁으면 주차를 못해, 그렇죠. 그지?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 아, 그래요? 주차 대수 8대 이하인 경우는 네. 자, 요렇게. 자, 왼쪽에 있는 게 건물이고, 네. 우측에 있는 게 주차가 8대가 있지, 그지? 네. 그리고 오른쪽에 도로가 있고, 자, 여기는 주차가 8대가 딱 들어가. 네. 그런데 원래 주차는 여기 보면은 주차장이 앞뒤로 돼 있지. 네. 그래서 앞차가 나가기 전에는 뒤차가 못 나가. 네. 자, 그리고 원래는 주차장 앞에 차로가 있어서 차가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긴 차로도 없어. 바로 도로네요. 바로 진짜. 나가지. 네. 그리고 주차 출입구도 없어. 바로 그냥 나가. 바로 도로예요. 그렇지. 자, 여기 주차 대수 8대 이하일 때만 받는 혜택인데, 도로 폭이 12m 미만이면 도로를 차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왼쪽에 도면에 있는 것처럼 대지 안에 원래 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도로로 봐주는 거야. 도로도 차로로 봐주는 거야. 그래서 도로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주차 대수 5대 이하의 주차 단위 구획, 이건 겹침 주차가 가능해. 그래서 저렇게 차 2대가 이어서 붙여서 주차를 한 거야. 그러니까 뒤에 게 못 나가게 주차하는 겹침 주차가 그렇지. 상관없다는 거네요. 그렇지. 요렇게 주차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네네네. 신기해요. 그치, 신기하지? 네. 자, 오늘까지 이제 건축의 기본적인 제한사항들 이제 알아봤는데, 이게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제한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건축의 규모, 용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알려준 거야.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로 건축하는데 필요한 좀 지식들, 어려운 건 다 끝났어 이제. 네, 근데 어려운데 재미는 있었어요. 그래? 네, 뭔가 재밌지 않아요? 저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 좀 현실적인 거, 그리고 좀 재밌게 그렇게 강의를 할 거고, 오늘까지 해서 건축법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건축법을 이제 계속 복습해 가면서 그렇게 알려줄 거야. 자, 오늘도 수고했고. 네. 응?